자, 수요 공급이론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부분은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탄력성이 나오는데 이 탄력성부터가 조금 어렵고 뭐 11, 12월 달에는 어려운 거 가르치지도 않겠지만은 그죠? 처음부터 궤적을 잘못 잡으면 상당히 이 난해하기 때문에 탄력성하고 결합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근데 원래 이 탄력성은 어떤 물체에 자극을 주죠. 그럼 그 물체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응 정도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이걸 측정하는 척도를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수요 공급에서 중요한 거는 뭐? 수요야 수요. 그러니까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이 절대적입니다. 90% 이상 그냥 수요의 탄력성에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을 정리를 딱 했지. 그럼 수요의 탄력성을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수요를 공급으로 단어만 바꾸면 돼. 똑같아. 공부할 게 없어 그냥 공급의 탄력성은. 90% 이상 수요의 탄력성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수요의 탄력성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만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 세 번째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그냥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고 뭐 종류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그냥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도 변하겠죠. 또 수요량이 변화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더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얼마나 크게 생기는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감소하죠. 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지 더 많이 감소하는지 수요의 변화가 가격보다 큰가 적은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분모의 가격의 변화율이 위치하고요.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위치하는데, 자 이거 이제 읽는 요령부터 배워야 되는데, 읽는 요령부터 분자부터 한번 읽어봐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 중간에 있는 줄이 뭘 의미하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중에서 뭘 의미하노? 나누기죠. 이 중간에 있는 줄이 그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읽죠. 그죠? 그럼 이게 나누기니까 그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 분자부터 읽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놈을 이것으로 나눈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사를 어디에 붙이는지 잘 봐라.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눈 값?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것 그랬지. 또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것 그러면 분모 문자가 바뀌었지. 이 분모 문자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야. 이 분모 문자를 바꾸면 분모 문자가 뒤밖에 있으면 두 숫자를 딱 곱하면 값이 1이 나와요. 분모 문자가 밖에 있는 수는 두 개를 곱하면 값이 1이 되는데 두 숫자가 분모 문자가 뒤바뀌어 가지고 두 개를 곱했을 때 값이 1이 되는 관계를 역수 관계랍니다. 역수. 나중에 배울 거다. 역수라는데 이 탄력성하고 분모 문자를 바꾸면 탄력성의 역수인데요. 그런 신축성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탄력성이 아니고. 그 신축성하고 탄력성은 다른 거기 때문에 분모 문자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부터 읽을 때는 수요량의 요 놈을 이것으로 나눈 거니까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이렇게 읽는다. 분모부터 읽어보자. 읽어봐라. 분모부터. 왜 분모만 읽노? 분자까지 다 읽어라 빨리. 배운 대로 해볼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있죠. 이 분수니까 그지? 이거 분의 이렇게 읽었죠. 학문에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분모부터 읽을 때는 분모에 빨리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세요. 그래 야간반에서 이 주간으로 올 때는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도 다 테스트 거쳐야 돼요. 그죠? 무음으로 돌렸는가 허리 사이즈 얼마인가 다 재보고 읽어와야 된대도. 분모부터 읽을 때는 월요일만 오제. 월요일만 주간에 오시죠. 수임실. 네. 내일부터는 야간에 오세요. 야간에 사람이 적어 지금. 분모부터 읽을 때는 분모에 대한이라는 용어를 붙여요. 대한. 그러면 이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읽는 요령이 아주 중요하다.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요 대한을 분모에 붙인다, 분자에 붙인다. 분모에 대한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뭐 가격의 변화율 이러면 또 분모 분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지? 읽는 요령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첫째, 읽는 요령부터 알아야 돼. 자, 분자부터 읽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두 번째, 분모부터 읽을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고 있죠. 수요량이 어느 정도 크게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거야.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양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자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성질의 변화가 아니고 이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정성적 지표라고요. 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정량적 지표라고 하는 거야. 근데 탄력성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야. 량. 그러니까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니까 정량적 지표여야 한다 이 말이야. 정량적 지표. 정량적 지표이지 정성적 지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다. 정성적 지표는 성질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가격하고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수요의 법칙은 뭐였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죠? 그 앞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뒤가 장창은 정리돼 간다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해. 그럼 봐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이 플러스 값이 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분이 마이너스 값이 되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이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럼 분모하고 분자가 반드시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수요의 법칙은 무조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분모 분자가 반드시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들어. 분모하고 분자가 이것도 분모도 풀어서 분자도 풀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동일부호잖아. 그죠? 그럼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 음수면 양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데 분모 분자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럼 무조건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음수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 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음수로만 계산되니까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감소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수요법칙 때문에 탄력성이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절대값은 부의 부호도 무시되고 양수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값으로만 계산한다. 절대값으로만 표시하니까 항상 양수만 나온다 이 말. 양수만 있다.
음수란 건 있을 수 없다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절대값으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으로 구합니다. 절대값으로 계산하니까 항상 양수만 나오지 음수는 없다. 이걸 알아둬야 된다.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절대값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만 있지 음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모도 가격의 변화율, 분자도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말은 비율이라는 뜻이다. 그지? 비율. 이게 몇 프로 해서 비율이 계산되려면 당연히 분모하고 분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10분의 2 그러면 이거는 소수, 10분의 2는 소수점으로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은 2 나누기 10 하면 0.2란 말이야. 근데 이걸 비율로 표시할 때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변화율, 비율이 계산되려면 항상 분모, 분수가 돼야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도 분모와 분자가 있고 또 수요량의 변화율도 분모, 분자가 있다는 거죠. 분수가 돼야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 비율이. 그럼 이 가격 변화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 가격 변화율은요. 원래 가격에서 가격 변동분이 얼마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가격에서 가격이 변화된 정도를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은 역시 이제 분모 분자가 있겠죠.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느냐.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 이걸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가격이 변화된 정도를 가격 변화율,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를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이 탄력성은 이제 계산 문제로 다 종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 거야. 이 공식 자체를 시험에 내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계산 문제를 내겠죠. 1월 달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작년 올해 2년 동안 시험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딱 그냥 한눈으로 그냥 딱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시험을 친 사람도 있고 안 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올해 시험을 치본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자, 개론이라는 과목은 참 어려운 과목이다. 이게 이제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 두 과목이 있는데요. 민법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왜냐? 법조문이 있잖아요. 법조문이 있고 법조문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개론이라는 과목은 법이 아니고 뭐다?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이다 보니까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서 학설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계례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쓰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과목 자체가. 근데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 내가 올해 31회 시험을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죠?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 시험 분석한다고 뭘 알아듣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내가 1월 첫 수업 시간 때는 30일에 시험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2일날 12월 2일날 그죠?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발표하네. 12월 2일날 그지? 올해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몇 프로 정도 나올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농사 잘 지은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뭐 항상 70% 이상은 합격을 하니까 그지? 상당히 괜찮은 동네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 1차 과목 두 과목을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도 민법이 아주 쉬웠고 개론이 완전히 진짜 참 정말 난해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에요. 공법 문제가 5개 나오고 세법 문제가 1개 나오고 막 그래서 개론에.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은 민법이 좀 어렵고 개론이 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과목의 특성상 그죠? 앞으로 개론은 항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론은. 그리고 민법은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어렵게 되면 사법고시 수준이나 법무사 수준 정도로 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수업의 가락자가 속출하겠죠. 예를 들면 그죠? 난이도를 너무 높여버려요. 근데 그거는 답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법무사나 그 사법고시에 출제된 문제들도 다 다뤄줘요. 교수님들이 나중에 임박해서 실력이 향상되면.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결론이 딱 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학문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 올해 시험의 특징은 계산 문제가 뭐 한 10문제 가까이 나왔는데 그죠? 7문제는 그냥 버려라. 풀 수 있는 문제가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죠? 늘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풀는 거예요. 딱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유형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유형 자체를 완전히 변화를 시킨 겁니다. 적응을 할 수 없는 유형으로. 그러니까 만만해가지고 내가 늘 풀던 거니까 풀 수 있겠지 하고 푸는데 3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와.
해결점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올해는 내가 시험 작년까지는 작년이 아니죠. 이제 2020년도까지는 그죠? 올해 31회 시험까지는 계산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풀자 이렇게 했거든요. 내년도 수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내가 알려드릴게요. 딱 풀어야 될 거 5개만 딱 들고 그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유형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5개는 딱 기억을 했다가 풀어야 됩니다. 그 중에 3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딱 익혀가지고 3문제만 풀자는 거예요. 3문제만. 나머지 어떻게 한다?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안 버리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서술형에 집중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서술형 문제도 그죠? 올해 시험 문제 40문항 중에 20문제가 박스형 문제인데 박스형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들이. 지문 5개를 넣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는 아주 쉽게 적응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박스형에 1, 2, 3 지문을 가나다라 막 이렇게 5개를 넣고요.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5개 지문을 완벽하게 모르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딱 반이 나왔다. 20개가. 그게 이제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아주 난잡하게. 그리고 뭐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 우리나라 정책의 순서가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 이런 게 나는데 그죠? 황당한 문제죠. 틀려줄래요 하고 내는 문제예요. 실제 아주 참 난잡하게 문제를 냈는데 역시 작년하고 올해 2년 문제만 분석해봐도 그죠? 앞으로 유행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걸 미리 암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끔 이제 수업은 해드리겠지만 그죠? 이 과목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탄력성하고 관계되는 계산 문제도 늘 틀에 정해진 유형대로 나왔거든 문제가. 근데 작년하고 올해 완전히 틀을 깼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2년. 그 다음에 또 뭐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최근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손익분기점 자체가 본전이 손익분기점 아니야, 그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야 손익분기점이요. 그런 계산 문제는 아주 쉽게 접근해서 한 30초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2분 이상을 소요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예요. 올해 유행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우리가 보던 문제도 유형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은 그죠? 올해 시험을 치보고 공부를 하셨던 분은 지금 입문 과정이 아주 싱거울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죠? 왜? 시험에 임박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용어 해설하고 이런 거 참 재미없을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올해 한 개 부족해갖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도 있거든요. 정말 한 개 부족해갖고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시점이 혹시 받아서 합격할 수도 있어. 그럼 좀 이따 못 봐요. 그러면 개론 시간을 못 봅니다. 합격하면 수학용 한 번 해주고 그죠? 2차만 하세요 하고 2차 때는 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이 와서 들을 때는 얼마나 싱겁겠어요. 그죠? 들어야 돼요. 입문과정부터 들으면서 공부는 다만 입문과정 들을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거라도 듣고 있고 왜? 이 기본기부터 단단하게 쌓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들어야 되는데요. 집에 와서 공부하실 때는 처음 접하는 분들은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하셔가지고 수준이 한 개 차이 같으면 수준이 이미 여러 번 하고 처음 하는 사람은 하늘하고 지금 땅 차이다. 예를 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혹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올해 시험을 경험해보고 점수가 한 50점 이상 형성되신 분들은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면 가지고 계신 기출 문제집을 꺼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지문 한 개를 음미해가면서 그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한번 풀어봐요. 아니?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기출 문제 풀고 이러면 조진데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OX 문제 나가는 게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올해 이제 1차는 지금 OX 문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2차는 제가 1월부터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교수님들한테. 1월부터는 매일 나갈 겁니다. 근데 정말 이 OX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이 지문 한 개 한 개가 바로 시험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 문제 하나가 우리 시험 지문 한 개라고 생각하고 이 OX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잖아 그죠? 절대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없어요. 난이도도 계속 높아질 거예요. OX 문제도. 지금 수준 내가 지난주 수업했던 걸 아주 쉽게 해가지고 오늘 복습하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거든. 오늘 수업했던 것도 다음 주에 문제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요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계속 풀면서 그죠?
유형을 익혀 가는 거야. 아, 시험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고 여기에 오답지를 하는구나. 이 문제의 초점이 여기에서 답을 요구하는구나. 이걸 보라 이 말이야. 오답을 어디에 넣는가를. 그래가지고 그걸 정답으로 수정해가지고요. 그 지문을 계속 익히셔야 돼. 그게 이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차곡차곡 OX 문제 모아놓고 여러 번 봐요. 잊어버리면 하면 또 보고.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4개월만 딱 하면 학기 점수 나오게 돼 있다. 알았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까지만 가면은 학기 점수가 딱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뭐 별다른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이제 지금 뭐 혹시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줄기차게 그죠? 설거지 할 때든 잘 때든 뭐 버스 타고 올 때든 학원에 걸어올 때든 민법 동영상 귀에 꽂고 와. 이어폰으로 꽂고 와. 동영상 들으라니까 민법 동영상을 반복해서 그죠? 계속 들으면서 빨리 민법의 법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법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빨리 친숙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을 아주 쉽게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오늘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계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탄력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그냥 구경만 해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을 했어. 1,200원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이 증가해서 감소하겠어. 감소하겠지. 가격이 상승하면 적게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수요량이 6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비율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야. 배라율을, 비율을 구해가지고 탄력성이 얼마다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원래 가격이 얼마죠? 1,0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1,000원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격 변동분이 분자해 가는데 가격 변동분이 얼마죠? 1,200원을 여기에 넣으면 안 돼. 변동분 그랬잖아. 그지? 그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빼었으니까 변동분은 200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200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1,20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여기 초점이다. 그리고 이제 수요량은 원래 몇 개? 100개였죠. 그죠? 원래 수요량은 100개고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 변동분은 몇 개입니까? 40개만큼 수요량이 줄었다. 그지? 여기에 40이 들어야 돼. 60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변동분을 넣는단 말이야. 분자에는. 그럼 이제 비율을 구해보면 가격 이제 비율을 구해줘. 비율을 구하면 가격은 1000분의 200만큼 변했으니까 몇 프로가 변했지? 변화율을 구해봐라. 1000분의 200면 0이 되면 100분의 20이니까 20%. 가격은 20%만큼 상승해서 하락했어. 상승했잖아. 그지? 가격이 20% 상승했다. 그랬더니 수요량은 100분의 40만큼 40%만큼 감소를 했죠. 그제? 그럼 가격이 20% 상승하면 100에서 120%로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20%만큼이 상승분이 플러스 값이야. 근데 수요량은 100에서 60%로 40%만큼 줄은 거죠. 그럼 이 40%가 감소분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요거는 20분의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그지? 그런데 아까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절대값으로만 계산한다 그랬어. 절대값. 그래서 이 부호가 양수하고 똑같이 취급되니까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항상 양수만 있으니까 2가 되겠고요. 지금 탄력성이 1보다 큰 양수가 나왔다. 1보다 크죠? 또 양수면서 1보다 큰 값이 나왔지. 2니까. 그지? 이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격을 20% 변화시켰더니 수요량은 10%만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겠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0.5니까 값이 0.5니까 1보다 적은 값이 나왔죠. 이때를 이제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야. 비탄력자, 비탄력 이렇게 변하는데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 1보다 적을 때를 비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이거란 말이야. 이 분모에 있는 가격이 변화할 때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얼마나 생기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탄력성인데 자 탄력성은 영문 E로 표기를 해. 영문 E가 탄력성을 나타내는 부호예요. 앞으로 E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까지 5개의 값을 가지는데 전부 양수만 있습니다. 탄력성이 가장 클 때를 무한대일 때가 탄력성이 가장 클 때인데 이때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력. 용어를 모르면 안 된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탄력성이 가장 적을 때가 0일 때예요. 탄력성이 0이 될 때를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계. 그냥 비탄력이라 하면 안 돼요. 완전 비탄력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탄력성이 1이 되는 경우를 단위 탄력제라고 합니다. 단위 탄력. 단위 탄력자. 그리고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도 있고 1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 탄력이라고 하고요. 1보다 적을 때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말은 뭐냐? 탄력성이 무한대면 자, 이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열량의 변화율이잖아. 그지? 근데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열량이 무한대까지 변해버린다. 그래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수열량은 무궁무진하게 무한대까지 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수열량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죠. 가격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가격을 이만큼 봤나? 가격을 이만큼만 변화시켜도 수량은 무궁무진하게 변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완전 탄력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0이니까 가격을 20% 변화시켰는데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 가격이 50% 변했는데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어야 분자가 0이라야 값도 0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1이면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30% 변했더니 수요량도 30%가 변해. 그럼 값이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변한 만큼 수요량도 똑같이 변한다 이런 뜻이네. 그죠?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이 말이야. 분모 문제가 같아야 1이 되는 거니까. 그지?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다 이 말이네.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탄력이 되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적게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수요량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 이렇게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탄력성인데 가격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무궁무진하게 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를 완전 탄력. 수요량이 무궁무진하게 무한대까지 변할 때를 완전 탄력.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 가격이 변한 만큼 수요량이 똑같이 변한다.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을 때를 단위 탄력.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수요량이 좀 많이 변할 때를 탄력.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적을 때를 비탄력이라 한다 이 말이다. 오케이? 자,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었죠?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었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었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이 수요 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보일 때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가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다. 뭐죠? 무한대일 때를 뭐라 하지?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탄력일 때는 곡선이 뭐다?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가 완전 탄력.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 수직선일 때가 완전 비탄력. 요 가로축이 뭘 뜻한다? 수요량을 의미하고 세로축이 가격을 뜻하잖아요. 그럼 이 곡선이 수평선이다 이 말이죠. 수요량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변해간다 이 말. 무한대까지. 그 말이고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량이 여기에 딱 고정돼 있다는 거지.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수요량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어. 이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아야 탄력성이 0이 되면서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완전 비탄력 때는 수요량이 딱 여기에 고정돼 있는 거니까. 그지? 여기 딱 고정돼 있으니까 항상 곡선이 뭐다?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하고 완전 비탄력의 정중앙에 45도로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이때가 단위 탄력적일 때다. 요거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고 요거는 탄력성이 1이고 이거는 탄력성이 0일 때다. 그지? 그럼 단위 탄력될 때는 보면은 잘 봐라요. 수요 곡선이 정확하게 45도로 이렇게 위치해 있을 텐데 자, 이것도 90도로 직각이죠. 이렇게도 90도로 이것도 직각이죠. 그럼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여기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지? 직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곡선이 똑같은 모양이야.
이때를 이제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직각쌍곡선. 수역선이 직각쌍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때가 단위 탄력적일 때요.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에 가깝게 아주 가파르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에 가깝게 아주 완만하게 위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란 곡선 본다. 파란 곡선. 파란 곡선은 탄력성이 무한대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무한대보다는 적어도 1보다는 크다는 뜻이 되죠.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때가 탄력적인 경우죠. 그죠? 탄력적인 경우가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아니야. 그지? 그럼 노란 곡선은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럼 탄력성이 0보다는 커도 1보다는 적다는 뜻이라. 그죠? 이때가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노란 곡선이. 그럼 비탄력적인 경우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자, 탄력성이 제일 적을 때가 0일 때고 제일 클 때가 무한대일 텐데, 0에서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은 점점 완만하게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탄력성이 0일 때는 곡선이 수직선이다. 근데 탄력성이 점점 커져가.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변해오죠.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봐라. 탄력적인 경우는 곡선이 아주 완만하면서 기울기가 아주 적습니다. 기울기가. 근데 비탄력적인 경우는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면서 기울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적을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곡선은 가파르고, 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점점 적어지면서 곡선은 완만한 형태가 되는 거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 모르겠나? 이게 지금 탄력성이 제일 적고 이게 제일 클 때다. 그럼 탄력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탄력성이 커지면 곡선이 이렇게 계속 누워 이렇게 디비진다니까. 곡선이 완만해지고, 탄력성이 이게 제일 크고 왼쪽으로 이렇게 올수록 탄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탄력성이 가장 클 때는 곡선이 수평선이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탄력성이 적어질수록 곡선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파르면서 커지잖아. 지금 기울기가.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즉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큰 게 탄력이라, 그럴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는 적어져. 기울기가 적다는 말이 곡선이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 말이야. 완만하다.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적어질수록, 그죠? 즉 비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점점 커지면서 곡선이 가파른 형태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의 탄력성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다.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적어지고, 탄력성이 적으면 기울기가 커져서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이제 탄력성의 특성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즉 탄력성이 커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적어지면서 곡선은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적어서 비탄력일수록 곡선은 가파르면서 기울기가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이제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정의합니다. 수요의 탄력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한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뭐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를 측정한 거죠. 그죠?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제?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수요 공급 이론까지는 그래도 이게 물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첫째 시간에, 그죠? 우리 학기로는 전체가 이제 편수로 나눠보면 한 8개 편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수업 듣는 거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만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가 3가지 파트가 있다 그랬거든. 그게 첫 번째가 투자론이야. 투자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평가론. 아직 안 했어. 세 번째가 이제 수요공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될 영역 중에 한 개가 이 수요공급 이론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오늘은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안 들어가겠죠. 좀 이따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뭐, 그죠? 계산 문제도 접목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뽀개질 정도가 머리채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때 가면.
그 진짜 그럴 때가 온다니까. 좀 얼마가지 않았어. 네, 아직까지는 쉬워요.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아이고 이거 뭐 고개 절레절레 한다고 이래서는 안 돼.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나 그래도 다 받아들일만 하잖아, 그죠? 어려워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거 104가지를 예를 들어 보세요. 뭐가 어려운지. 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질문했는데 다 알면 그럼 나는 뭐 밥숟가락 나라는 뜻입니까? 1월달에 뭐 할 건데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11시월에 했던 걸 잊어버리고 1개월에 또 해주고 1개월에 했던 걸 또 잊어버려야 3개월에 또 하고 하는 거지. 한 번 했는데 다 알면 왜 합니까? 2달만 한동안 안 오지. 뭐하러 1년을 끊습니까? 그거는 그죠? 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좀 돈도 좀 벌고 그죠? 하고 해가지고 어? 그럼 지금 또 코로나 또 3차 유행하면서 또 뭐 300명대로 자꾸 이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죠? 이 300명대로 증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작년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쭉 등록하고 참 분위기 좋더라고. 문의도 많이 오고 쌍놈도 많이 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계속 300명 되었잖아요. 그죠? 문의 자체가 없어요. 대구 분들이 코로나 그러면 진짜 완전히 막 치를 떨걸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지른지 아닙니까? 이 신천지 때문에 그죠?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5월 말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완전 전쟁들을 반복할 정도로 그죠? 겁이 나서 밖에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하루에 막 8명씩 나오고 할 때, 대구에서만 8명씩 나오고 할 때는 진짜 곧 죽을 것 같고 막 안 그러던가요? 그죠? 지금은 근데 조심해야 되죠. 대구는 정말 청정구역입니다. 다른데 지금 서울에 뭐 1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게 해도 수도권은 그죠? 우리 대구에는 저번 주 일주일 내에 나온 게 0명, 0명, 1명, 2명. 일주일 내에 나온 게 5명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나온 게. 그 정도로 여기 진짜 전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이야, 대구가 지금은. 그죠? 그만큼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의식이 높았던 거죠. 조심했고. 그랬잖아, 그죠? 우리 춤추러 안 가고 다 했잖아. 집에서 조신하게 그냥 서방님 한 잔, 내 한 잔 이렇게 했지. 밖에 나가서 우리 안 즐겼잖아, 그죠? 그랬잖아, 그죠? 실제는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 서로 조심하고. 근데 이제 한번 이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은 폐 손상이나 이런 게 심하다 그러더라고. 실제요. 환자들 얘기로는 완치가 되고 나서도 이 뒤에 다른 또 뭐 부작용도 있고 막 하겠죠. 그죠? 우리는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일단 조심하는 것밖에 없죠.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 15분에 한 번씩 물을 한 모금씩 꼭 마셔라. 이게 이제 가장 그 예방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빨리 죽이는 길이에요. 바이러스를 폐기관 쪽으로 흘러가면 하게 안 되고 위식도 쪽으로 이 바이러스를 보내는 거야. 물을 마셔가지고 15분에 한 번씩 물을 한 모금씩만 먹으면 안 걸린답니다. 균이 들어가도 그죠? 죽는데요. 이게 폐질환으로 이게 기관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15분에 한 번씩 물을 한 모금씩만 물이나 음료를 꼭 한 모금씩 먹으라고 그러던데 오늘 질병본부하고 그 의사들 있잖아, 그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 4월 정도 돼야 올해 4월경이 그러니까 2021년 4월이 피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코로나가 4월이 피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전문가들 예상이. 근데 그때 피크면 계속 커진다는 거잖아. 앞으로 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그죠? 지금이 피크가 되고 앞으로 없어져야지. 4월이 피크가 되면 작년하고 똑같아지겠죠. 조져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큰일 납니다. 이 경제도 다시 또 살려야 되고 한데 이 진짜 더 문제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죠, 그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경제가 이게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될지를 모릅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데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이 더 문제 아닙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하루에 뭐 18만, 20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계속 걸리고, 그죠? 몇 명씩 계속 죽어나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이상으로 아마 확진자가 나왔을 걸 지금 벌써, 그죠? 미국만 천몇 백만 아닙니까? 미국 한 나라만. 그러니까 유럽 그 완전히 뭐 쑥대밭이 돼 있는 데인데, 그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유행병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된다고,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백신은
뭐 치료제가 완전히 나와버려야 되는데 치료제가 나오려면 그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1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근데 백신이 나온다고 그 백신을 우리가 다 자유롭게 맞겠어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거 뭐 보관도 해야 되고 사갖고 가지고 그 공급 물량이 그 뭐 전 세계적으로 그죠? 얼마나 그 많은 백신이 나와야 되겠노?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자주자주 물을 좀 드시고 그게 우리 스스로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러면 용어가 봐봐라. 가격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으로 가격이 소득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니까 요 가격 자리를 소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소득으로 바뀐 거니까 그게 똑같아요. 그냥 크게 어려워할 거 없이.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측정하는 게 소득 탄력성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정리한 것 중에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하는 제하가 세 가지가 있었지. 정상계, 열등계, 중간계.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정리한 게 기억이 나야 이제 이번 주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공급이론 앞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가 상당히 어렵고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야. 자, 정상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소득과 수요가 동일바로 변한다. 정상계.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바로 변하면 열등계고요.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는 제하를 중간제라 한다 그랬잖아. 그래? 그럼 자 보자. 정상계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동시에 증가하죠. 그럼 이게 소득 증가하면 증가분이 플러스 값이고 수요량도 증가하면 증가분이 또 플러스 값이니까 분모 분자의 부호가 동일 부호다. 그지? 그럼 값은 반드시 양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정상계는 무조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등계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해 버린다. 그지?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열등계니까. 그지? 정상계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수요량도 감소해. 그럼 분모 문제의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동일 부호죠. 그럼 이건 무조건 값이 양수란 말이야. 분모 문제의 부호가 동일 부호면. 근데 열등계는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방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분모 문제의 부호가 무조건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무조건 이건 음수죠. 그죠?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열등계는 무조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중간계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분자의 값이 0이면 값도 0이 되는 거죠. 그죠? 소득 탄력성이 0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무슨 탄력성 하고 있노?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서 플러스가 나오면 정상계다 그 말이고요. 소득 탄력성이 음수라 0보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하는 열등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방인지 반대방인지를 가지고 어떤 제하가 열등계냐 정상계냐 이걸 알아보는 지표가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이다. 정상계.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이면 열등계. 지난주에 이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건 조금 어려워요. 뭐 조금 어렵거나 뭐 그럴 것도 아니지만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두 제하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X제와 이제 두 제하를 놓고 X제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제와인 Y제, 다른 제인 Y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X제, Y제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보완제 관계에 있느냐, 독립제 관계에 있느냐를 알아보는 지표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 시간에도 다뤘고 지난주에도 다뤘는데 대체제는 만족도가 비슷해서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제를 대체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 대신 저것. 그러니까 X 대신 Y, Y 대신 X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X제, Y제가 만족도도 똑같으면서 가격도 똑같은데 하이트하고 카스 맥주
한 병에다 3,000원씩이라. 근데 하이트만 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하면 하이트 안 사요. 거기서 만족도가 똑같은 카스를 더 많이 사 먹어. 그지?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사지 않고 다른 자인 Y제를 더 많이 구매해서 Y제 수량이 증가해서 이 두 제와의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한다. 동일반으로 변하는 두 제를 대체제라고 그랬지? 보완제는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같이 쓰는 거야. 근데 커피하고 프림처럼 함께 사용하는 게 보완제인데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안 사요. 그지? 커피를 안 사면서 함께 쓰는 프림도 살 이유가 없지. 그 프림 수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그래서 X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X를 사지 않으면서 함께 사용하는 Y제도 등단을 안 사요. 그래서 Y제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두 제와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방,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방으로 변하는 두 자를 보완제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독립제는 두 제와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X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그지? X의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다른 제와인 Y제의 수요량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제와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하다. 했잖아, 그지? 그럼 잘 보란 말이야. 아니, 자. 대체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를 사지 않으면서 Y제를 더 많이 사. Y제 수량이 증가해가지고 두 제의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죠. 그럼 이것도 플러스 값이지, 그지? 하자법 방향이 같으면 부호도 동일 방향이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교차 탈수이 무조건 0보다 큰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보완제는 가격과 수량이 반대반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의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량이 감소하고 X의 가격이 하락하면 Y제 수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수량이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반드시 반대 부호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 부호니까 이건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교차 탄력성이. 독립제는 X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Y제 수량은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야. 분자의 수량의 변동이 없으면 분자가 0이면 값도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교차 탄력성이다. 교차 탄력성이 양수다.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두 제와 X제, Y제 두 제와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 말이고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두 제와는 보완제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한 제와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제와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해 가지고 이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은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탄력성만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탄력성을 응용한 문제는 보통 2개 아니면 3문제, 탄력성에서만 3개 정도를 요즘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룬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교차 탄력성은 분모에 X제가 들어갔죠. 분제에도 X제가 들어간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이건 같은 제하를 놓고 보니까 두 제의 관계가 아니잖아. 교차 탄력성은 두 제하가 어떤 제하 관계 있는가를 보니까 분모 문제에 다른 제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격 탄력성은 한 제하를 놓고, 그죠? X제가 있으면 그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제와인 X제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같은 제가 들어가야지. 여기 X제가 들어가면 여기도 X제 들어가고 분모에 아파트 가격 들어가면 분자도 아파트 수요량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교차 탄력성은 그게 아니야. 분모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죠. 그럼 분자에는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수요량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이 두 개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여기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는데 분자에도 아파트 수요량을 넣잖아.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 거야.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구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오늘 수요의 그 탄력성 종류를 3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 왜? 나중에 또 알 거니까. 그죠? 1열에 또 하고 3차례 또 할 거니까. 근데 최소한 1개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다른 거 1개도 모르더라도, 다른 거 1개도, 다른 걸 다 모르더라도 하나만 알고 가자 말이야. 다 모른다 하면 안 되지. 한 개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수요 탄력성을 지금 3가지를 설명을 드렸다. 근데 이 3가지를 칠판을 보고 한번 답을 해봐.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3가지에 공통점을 한 개 찾아봐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 탄력성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오. 빨리 하고 점심 먹으러 가자. 잘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에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에 있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모든 탄력성은요, 전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다. 이걸 기억을 안 하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계산 문제가 이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는 순간 답이 엉터리로 계산되는 거지. 그죠? 계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거, 수요의 모든 탄력성은 분자의 전부 수요량의 변화율이 위치한다. 이걸 기억해놔. 알았죠? 그러면 계산 문제를 틀릴 염려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 뭐 한 번에 듣고 다 뭐 이해되고 기억나면 좋지만, 그죠? 기억 나지도 않을 거고 이해가 다 되지도 않을 거예요. 천천히 가자. 자, 수요의 탄력성이고,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나오면 공급의 탄력성도 나오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하고 뭐가 달라졌노?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뭐가 바뀌었지? 수요라는 단어가 공급으로 바뀌었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라는 단어만 공급으로 바꿔 끼우면 되겠지. 똑같아. 그러니까 역시 공급의 탄력성도, 그죠? 가격이 변할 때 공급 양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 분자는 뭐? 공급량의 변화율. 아까 수요의 탄력성은 이게 수요량이 들어갔지만 이제 공급의 탄력성은 이게 공급량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가 이걸 측정하는 척도가 공급의 탄력성이고요. 수요의 탄력성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죠. 비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부호가 동일 부호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항상 양수만 나오겠죠. 그죠? 공급의 탄력성은 음수가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양수가 계산되니까. 근데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계산하면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서 양수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공급의 탄력성도 똑같아요. 수요의 탄력성하고 마찬가지로 0에서 무한대까지 5개의 값을 가진단 말이야.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될 때는 뭐라 하고,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뭐라 하대? 아까 저기 있어. 완전 탄력. 용어를 기억하시라니까. 응? 내가 안 지웠다. 지금 적어놓은 거 저 보고 좀 답을 해봐라. 보고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하고 똑같아도 그러시네.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면 뭐? 완전 탄력. 이제 저쪽 보고 다 왔나? 공급의 탄력성이 0일 때를 완전 비탄력. 그냥 보고 답해. 공급의 탄력성이 1이 될 때를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적으면 비탄력. 공급의 탄력성도 똑같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지만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잖아. 그지? 우상향하는데 곡선의 모양만 좀 다르게 표시할 뿐인 거지. 자,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이때가 완전 탄력. 완전 탄력들은 수요든 공급이든요. 완전 탄력들은 항상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이때가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공급 곡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의 정중앙에 있게 45도로 직각쌍곡선을 형태를 보이면 단위 탄력.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완만하다.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커서 탄력.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 1보다 적어서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의 탄력성도 0에서 무한대까지 5개 값이 있고요. 무한대면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적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똑같고, 곡선이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직각삼각선이면 단위 탄력,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요 공급의 탄력 똑같다니까. 수요를 공급으로 단어만 바꿔 끼우면 돼. 오케이? 공급의 탄력성 문제도 안 나와. 그냥 수요의 탄력성에서 90% 이상 출제하고요. 나중에 이제 1, 2월 단계에 가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도 열 몇 가지가 나오고, 공급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는 이제 공급에서는 그런 게 지문으로 뭐 등장하거나 하지, 실제 초점은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세 가지 탄력성의 종류를 구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었고 이제 뒤로 넘겨보면 경기 변동론 챕터 2 해가지고 경기 변동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제? 2절에 지금까지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룬 수요 공급 이론에서 5개 아니면 6개, 5개 아니면 6개가 나오고 이제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냥 한 문제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원래 경기 변동은 워낙 쉬워가지고 1년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수업을 들어도 점수를 다 딴다. 1, 2월에 한 번 딱 제대로 수업을 들으면 점수를 제대로 다 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경기 변동과 관련되는 용어만 몇 개 그죠? 정리를 해두고 지금 단계에서 이름이 알아야 될 거. 그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같은 말이야. 경기가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이 규칙성을 가지고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경기가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도 일반 경기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시험에 나오지 일반 경기를 시험에 내지는 않겠죠. 근데 부동산 경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일반 경기하고 한국 부동산 우리 개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 그런 대부분이 다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재화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라든가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는 다 중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만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기도 있고 부동산 경기도 있는데 일반 경기는 경기가 진행될 때 아주 규칙적이면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고 일정하게 아주 뚜렷하게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요. 부동산 경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적이다. 반복적이지도 않아요. 비반복적이고 명확하거나 일정치도 않습니다. 아주 불명확하고요. 일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부동산 경기는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게 진행되는 양상이 강한 걸 기억하셔야 돼. 재작년에는 이게 답이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일정하게 순환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런 걸 틀리게 냈는데 그죠? 못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10개년 계획 쉬어도 될까 말까다. 이런 거는 한 번 듣고 그냥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자, 경기는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순환을 하는 데 비해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이기 때문에요. 경기 순환 양상을 그래프로 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는 것은 일반 경기의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순환하고 관련되는 용어는 그죠?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교재에 그림 한 개 그려져 있지. 그것도 그림이 보면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좌우가. 그 일반 경기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는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돼요. 나중에 그려드릴게. 자,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요. 자, 경기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죠. 한 번 순환했다. 그 다음에 순환할 때도 똑같아. 똑같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똑같은 흐름으로. 왜?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림이 똑같은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그림 구조가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여기가 이제 경기 평균 정도 이 그림은 이제 다시 그리자. 이 그림이 너무 적다. 글자 좀 적다 보면 몇 글자 안 적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좀 해야 좀 크게 그려야 좀 잘 보인다, 그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답을 내봐.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뭐라 하는 거야?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호황.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때는 불황. 그죠?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쪽 답하는 거다.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빨리 수정을 하면 돼. 그지?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빨리 그냥 뜯어고치면 됩니다. 호황이나 불황은 원래 다른 용어고요. 경기가 가장 좋을 때가 호황, 가장 좋지 않을 때가 불황이 아니고, 그런 좀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그죠? 경기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근데 산으로 딱 비유하면 저기는 우뚝 솟은 산 꼭대기에 해당합니다. 그지? 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저걸 산 꼭대기를 영어로는 피크라고 한다. 피크. 피크. 이걸 번역하면 정점 또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점 또는 정상.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또는 정상이라는 거야. 호황이라는 게 아니고 좀. 그럼 이제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경기가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또 하강했다가 상승하고 하죠. 여기가 이제 요 지점하고죠. 요 지점이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지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산으로 딱 비유를 하면 움푹 패인 산 골짜기에 해당한다. 그지? 산 골짜기. 움푹 패인 산 골짜기인데 이걸 번역하면 트라우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트라우라고 하는데 이걸 저점 또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가장 좋은 때는 정점 또는 정상,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저점 또는 계곡이라는 거야. 불황이나 호황이 아니고. 저점에서 여기도 저점이죠. 저점에서 저점까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경기 한 순환 시간의 길이, 이런 뜻이다.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용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점이다. 그리고 이게 뭐다? 저점이죠. 정점하고 저점,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하느니라. 자, 4개 용어 나왔다.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 그리고 경기 한 순환 시간의 길이, 경기가 한 번 순환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선이 경기 평균 수준이다. 경기 평균 수준이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그죠? 성장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선을 경기 평균 수준 또는 성장 추세선 이렇게도 표현해요. 용어가. 그리고 일반 경기를 정점을 기점으로 딱 쪼개볼까? 반으로 딱 나누어봐. 그러면 좌측과 우측이 완전히 똑같은 대칭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으로 나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대칭경인 게 경기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똑같은 흐름으로 반복되니까요. 좌우가 완전히 대칭경의 모습으로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자, 일반 경기는 4개의 순환 국면이 순차적으로 반복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진행되는 요 국면을 회복 국면이라는 거예요. 회복 국면. 두 번째 진행되는 국면을 호황 국면, 세 번째 진행되는 국면을 후퇴 국면, 네 번째 진행되는 요 국면을 불황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이렇게 4개의 순환 국면이 순서대로 그죠?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게 아주 규칙적 일정하게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4개의 순환 국면이. 그런데 이 지금 회복하고 호황 국면은, 회복하고 호황 국면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최고점인 정점을 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후퇴하고 불황 국면은 정점을 찍고 최고점을 지나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뒤에 2개 국면은 하강 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경기가 상승 기류를 형성하는 회복하고 호황, 요 앞에 2개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요. 요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하는 뒤에 2개, 이 뒤쪽에 2개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확장 국면, 수축 국면, 요 용어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봐라. 이 중간에 있는 선이 뭐라 그랬노? 경기 평균 수준이라고 그랬죠? 응? 중간에 요 있는 선이 경기 평균 수준이라, 경기가 평균 수준 이상에 있으면서 좀 좋은 시기를
호황 또는 호황기 또는 호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평균 수준 아래에 있으면서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불황 또는 불황기 또는 불경기. 아이고, 칠판이 적다. 불경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황이나 불황은 경기가 가장 좋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 가장 좋은 때는 정점, 가장 좋지 않은 때는 계곡이라고요. 경기가 평균 수준 이상에 있으면서 좀 좋은 시기를 호황 또는 호경기, 평균 수준 아래에 있으면서 좀 좋지 않은 시절을 불황 또는 불경기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가장 좋다, 가장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어는 좀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일반 경기나 보통 경기는 이렇게 용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똑같은 모양을 보이거든. 근데 부동생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뭐 앞에 요것만 잠깐 지압 보자요. 그림. 그 공급의 탄력성 중요하지도 않아. 니 없어져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한 개 그려볼게.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니까 똑같은 흐름으로 반복을 해요. 경기가 정점을 기점으로 나오면 좌우가 대칭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부동생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느니라. 경기가 바닥을 찍었죠. 저점을 찍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정말 느리게, 그죠? 서서히 경기가 회복됩니다. 경기 회복될 때는 정말 느리게 서서히 이렇게 회복이 돼요. 속에 불이 날 정도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정점에 도달을 했어. 그리고 이제 경기가 후퇴할 때는 공중에서 돌이 뜨듯이, 그죠? 휙 후퇴를 해버립니다. 아주 빠르게. 후퇴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라,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정점을 기점으로 경기를 딱 나누어 봐. 그러면 오른쪽으로 경사가 확 쳐버려. 오른쪽으로 경사, 왼쪽으로 경사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경사가 확 쳐. 왜? 후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측하고 우측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우경사,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우가 대칭이 아닌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데 왜 우경사 비대칭이 되느냐?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주 느리게 서서히 진행되고 후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나중에 1, 2월 단계 가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요 경기가 일반 경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오늘 부동산기 중에 특징 한 개 정리해 드렸다. 부동산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니까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여기까지는 기회 두고, 그 외에 이제 1, 2월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기도 4개의 순환국면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경기는 순환국면이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이라는 4개 국면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랬죠. 부동산기도 역시 마찬가지라 4개의 순환국면이 존재해. 첫 번째 국면, 두 번째 국면,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첫 번째 국면은 일반 경기에서는 회복 국면이었죠. 부동산 경기도 회복 국면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국면은 일반 경기에서는 호황 국면이라 그랬다 그지? 이게 용어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에는 호황 국면이라 하지 않고 상향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틀린 거야. 세 번째 국면은 일반 경기의 후퇴는 부동산도 후퇴 국면입니다. 네 번째 국면은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 국면이라 그랬잖아, 그지? 부동산 경기에서는 불황 국면이라 하지 않고 하향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두 개가 틀린 거야. 일반 경기의 호황은 부동산은 상향, 일반 경기의 불황은 부동산은 하향 국면. 이렇게 해서 국면의 용어가 이렇게 두 개가 달라져요. 오케이?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 용어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해서 4개의 순환국면이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이래서 경기가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순환을 했지. 그럼 그 다음에 경기가 순환할 때는 그죠? 저기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후퇴할 때는 그죠? 여기까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지멋대로 진행되는 거야. 그 정도로 부동산 경기는 아주 불규칙이고 비반복적이면서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고요. 어떻게 변화될지를 아무도 모르게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진행되는 양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그죠? 다음 단계 가서 이제 네 가지 국면별 특징도 좀 정리를 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의 차이점 이런 것들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공부할 게 없어요. 아주 쉬워요. 예, 경기에서는 공부거리가 거의 딱 정해져 있고 뭐 몇 가지만 알면 전부 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파트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용어들만 몇 개 좀 이렇게 습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두 개로 구성되는데 그죠? 경제론을 다 끝낸 거다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까지를 끝냈고 넘기면 이제 챕터 2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 그 경제론이나 뭐 시장론 이런 게 전부 강론으로 묶여 있으니까 강론에서 1장이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이라. 그다음에 2장이 이제 입지 뭐 이런데 나중에 편수로 나누면 그죠? 이게 그냥 3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론부터 칠판 닦고 해야 된다. 칠판 닦고 좀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